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대형 이벤트를 앞둔 가운데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는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사실 그 대형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죠. 핵심 물가 지표인 CPI 지표,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FOMC 금리 결정. 자, 이렇게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번 반등에 큰 의미를 두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BMO에서도 이번 반등은 사실 지난 최근에 있었던 시장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일 뿐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5.2%를 기록하면서 작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물가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이 시장 반등의 이유가 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 밤사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지만 결국 침체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물가에 대한 감소, 물가에 대한 우려는 다소 잦아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침체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사이엔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가장 중요한 이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가장 핵심적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 인플레이션 감소 기대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뉴욕 연준에서 미시경제 데이터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좀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11월 소비자 기대 조사를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좀 감소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 보였고 1년치 전망에 있어서는 0.7%포인트 오르면서 5.2% 정도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3년치 전망에서는 0.1%포인트 감소하면서 3.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이나 소득 쪽에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 1%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022년도 8월 주택 가격 상승 기대치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도 낮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기대치 같은 경우에도 0.7%포인트 감소하는 42.2% 정도로 지금 기대치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직장을 그만둘 확률도 좀 줄어드는 한 1%포인트 가까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택의 뉴욕에 있는 그 주택의 현재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이 1년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소폭 개선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재정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전년도에 어떤 그런 그 조금 부진했던 그런 상황들이 조금 극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 거냐 봤더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답한 게 한 1.8%포인트 더 올라가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이 좀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은 지난밤에 유가 반등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같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밀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달 CPI 지표도 사실 7.7%로 크게 하락을 했고 여기에다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도 될까요? 아니면 좀 계속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선택이 힘든데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를 하라. 이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내년 1월 달에 대한 어떤 두려움, 1분기, 2분기까지에 대한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최근에 시장의 어떤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루나 사태로 이제 그 대표가 해외를 도피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캐시우드에 대한 이 아크에 대한 신뢰성도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밤에도 사실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 걱정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좀 한계에 다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5년 내 최저치 근처를 맴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매도가 늘고 이제 신뢰가 줄어들면서 매도가 늘게 되면은 결국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지금 기술적으로도 사실 좀 불안한데, 이제 제가 이제 노란색 구간들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반등 이후에 이제 조정 초기 구간에 모두 거래량이 급락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유동성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빠르게 냉각되는 모습을 반영을 하게 되는데, 현재 상황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CPI라든가 지금 연준 50bp 인상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내일 이제 CPI 나오는데, 오늘 뉴욕 연준 금리 기대치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막상 데이터 나왔을 때는 크게 기대할 거 없다는 수준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그 상황들이 너무 이렇게 그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부터는 좀 무뎌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데이터들에 대해서 무뎌지면서 이제 다시 기업 실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방어적인 태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경제 데이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이제는 내년까지 이어지는 실적 시즌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옐런 침체 경고인데요. 그러니까 옐런 재무장관마저도 이제 침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우려감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죠. 자,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밤 사이에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면요. 일단 인플레이션은 내년 말까지 상당히 눈에 띄게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든 점이 해상 운임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도 풀려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죠. 특히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3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갖게 만들 정도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풀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옐런 재무장관이 했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 경기 침체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이 지금 상당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게다가 고용시장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 아마존, 도어대시,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펩시, 파라마운트 수많은 대형 기업들이 지금 현재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용 둔화, 그리고 경제 성장의 둔화죠. 고용은 워낙 타이트한 상태니까 경제 성장의 둔화, 이런 것들이 침체 리스크를 좀 키우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다만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침체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옐런 장관은 반드시 침체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었는데요. 옐런 재무장관의 경우에는 재무장관이기도 하지만 이 연준 의장을 또 역임한 바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그런 인물로 통합니다. 그런 인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또 그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은 FOMC 기자회견을 열 거란 말이죠. 자, 그럼 과연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정말로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월가에서 평가되고 있을까요? 네, 흔히 하는 말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옐런을 재무장관에다가 그렇게 읍소로 해서까지 앉혔다는 거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성과도 내야 되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비위도 좀 맞춰야 되죠. 그러면서 재정 지원한다고 뭐 여론 잠재우겠다고 막 서둘렀을 텐데 그랬다가는 정말 파국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는 좀 한국 경제하고 많이 좀 다른 독특한 구조입니다. 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연준의 통화정책과 재무부의 재정정책이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고 순서를 잘 맞춰가야 됩니다. 지금은 재정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건드렸다가는 모든 게 혼란에 빠지는 이런 상황인데 재무장관이 정말 옐런이 그 자리를 뚝심 있게 잘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금리 인상을 해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침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표를 잠깐 보시면은 이 표가 이제 조금 지난 이제 봄에 나왔던 표긴 한데 그래도 최근 30년 동안 리세션이 언제 일어났냐를 봤을 때 파란색 금리에 대한 그 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되고 나서 침체는 반드시 왔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지금이 이제 또 연초보다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치가 또 더 높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침체에 대한 우려는 항상 남아있고 로이터가 지금 지난밤에 내놓은 자료들 보면은 이코노미스트들 45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27명 약 한 60% 수준이 내년에 짧게 하지만 침체가 오겠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 연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어떤 침체가 아니라 약간의 어떤 침체 비슷한 고통만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을 경제기관들은 약간 60에서 70%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TD증권 같은 경우에서 지금 내놓은 거는 내년 2분기까지 2023년 2분기까지도 지금 어떤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또 전망을 내놔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그만큼 고금리 상태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더 높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준이 매파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이 매파적이지 않으면 기업들이 나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서야지 기업들이 그동안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사실 주식 오르면서 현금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금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현금이 있더라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고를 하고 투자를 제한하고 내구재 사는 거를 좀 더 줄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줄이면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에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다운되는 즉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제조업의 생산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갖다 낮추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준은 매파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온건하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확실한 신호도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 FOMC에서도 파월 의장은 매파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FOMC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 하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탈달러화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시장에서 중국의 입김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아랍 국가들 이제 정상회담을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석유를 더 많이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석유를 사긴 사는데 조건이 달러 결제하지 말고 이제 위안화로 결제를 하자, 중국 돈으로 결제를 하자 이거죠. 지금 세계 무역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화로 지금 결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탈달러화를 외치는 게 뭐 처음은 아닙니다. 벌써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 그 거래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위안화로 지불하겠다 뭐 이렇게 또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벌써 이제 두 번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중동 지역에서는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이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그 달러의 그 강세를 위축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이미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탈미국화를 선언을 많이 했죠 시진핑이. 그러면서 남미 지역에 대한 무역을 강화시키면서 남미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이고 이번에
중동 지역을 통해 가지고 원유 거래를 통해서 탈달러화를 도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위안화로 지금 무역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장기적으로 더 진행이 되면은 미국 달러의 세계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페트로달러라고 불렀죠. 석유는 달러로 사야 된다라는 시스템인데, 자 그런데 이제 위안화가 이제 좀 달러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전해주신 거거든요. 만약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네,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봤을 때 S&P 500 지수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어떤 흐름을 갖느냐를 봤더니 이게 조금 역의 관계를 갖는 부분들이 좀 최근에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은 기업 수익이 이제 악화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수익이 조금 더 나아지는 이런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우리가 메타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강한 달러로 인해서 순이익이 약 한 3, 4%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다들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팩트셋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4분기 순이익이 약 한 1%포인트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되는 것들이 이제 12월 20일 날 나이키랑 페덱스가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의 소비자 동향을 바로 알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기업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4분기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추정을 하려고 할 텐데 달러가 약세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3분기와는 다르게 기업 실적 하락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되는 스케줄을 보니까 제가 표를 간단히 만들어 왔는데 15일 날 어도비가 있어요. 20일 날 보면 나이키 페덱스가 있고 21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에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12일 날 타이완 대만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델타 항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일로 넘어가면은 본격적으로 은행주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블랙락, 시티그룹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보여지는 게 빨간색들이 증가하면서 빨간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나이키 페덱스 하락세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라이데이드 역시 급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 역시 실적 전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가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그래서 1월 달 주식시장이 흔들릴 것으로 지금 전망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대만 반도체는 그동안 좋은 소식이 많았고 델타항공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금 좋은 소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상승이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져야 하는데 이 타이밍을 아직 못 잡고 있는다는 거죠. 경제 지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관심을 옮겨가면서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집중적으로 주목을 해야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1월 시장을 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핵심 이슈들 분석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12일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간 13일에 예정된 11월 CPI 발표와 13일에서 14일까지 진행되는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58% 상승했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각각 1.43%, 1.26% 상승했습니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이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그리고 12월 FOMC 결과입니다. 월가에서는 일단 CPI가 이미 정점을 찍었고 하강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흥미롭게도 12월 FOMC 결과가 바로 다음 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자 월가에서 관심을 두는 부분은 이거죠. 향후 얼마나 더 높고 길게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빠르게 낮아질지에 따라서 앞으로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혹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 밤 나올 11월 CPI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유가 상승세에 가장 크게 올랐고요. 유틸리티 그리고 기술, 금융 섹터 등의 흐름이 1%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알파벳은 며칠째 하락세 이어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3% 상승했고 넷플릭스는 금요일장에서는 상승했는데 이날장에서는 1.5%가량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도 역시나 6%가량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종목별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우지수 상승세에 가장 큰 힘을 보탠 보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코노믹 타임즈에서는 보잉과 에어인디아가 항공기 주문 계약 체결에 임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계약 내용에 따르면 에어인디아 측은 보잉의 737 맥스 기종 최대 150대를 주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소식에 보잉은 약 3.7% 상승했습니다. 리비아는 유럽에서 벤츠와 전기차 생산 협업 계획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약 6%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리비안과 벤츠는 폴란드 공장에서 상용 전기차를 공동 생산한다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는데요. 리비안의 CEO는 기존의 상업 및 소비자 비즈니스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협업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더아머는 스티펠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자 약 9%, 10%가량 상승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9달러에서 12달러로 올려잡았는데요. 스티펠은 언더아머의 재고 관리는 더 나은 마진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2023년도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라이즌의 주가는 암제니 호라이즌을 27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이는 올해 헬스케어 부문 합병 중 최대 규모인데요. 호라이즌 인수를 앞두고 암젠, 존슨앤드존슨, 사노피 등 3개사가 경합을 해왔었죠. 암젠은 호라이즌의 11월 29일 종가에 47.9%의 프리미엄을 얹은 주당 115.5달러의 현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도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지분을 4% 인수하고 10년간 28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양사는 이번 계획을 통해서 차세대 데이터 분석을 비롯해 클라우딩 연산 부문 등에서 협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캐나다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는 키스톤 파이프라인 가동 중단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러시아가 자국산 원유의 상한 가격 설정에 대해서 보복 조치로 감산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약 3.4% 상승해서 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